기원전의 빛을 담은 오칠, 그 비밀이 열린다. 천년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함. 미생물이나 어떤 충에 의한 어떤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현대인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오칠의 견고함. 열이 내부로 전달되는 속도가 아주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이겨낸 오칠의 생명력은 포화 속에서도 계속된다. 비난 시절에 우연하게도 통영의 나전치기 도립 나전치기 기술은 양송소가 설립이 되었어요. 수천 년을 관통한 오칠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조선시대, 지금의 통영은 두룡포로 불렸다. 임진왜란 당시 이곳 두룡포에서 멀지 않은 섬 한산도에 조선 3도 수군 통제영에 설치되었다. 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은 한산도를 조선 수군의 전진기지로 삼았던 것이다. 이제 3도 수군 통제영은 1593년도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 3도 수군 충청, 경상, 전라 이 3도에 지금 치면 해군 총사령부가 되겠죠. 그걸 통제영을 한산도에다 둡니다. 그 이후에 1604년에 이경준 통제사 때 현재 우리 세변관이 있는 통영성이 생깁니다. 조서의 해군 본부라고 할 수 있는 통제영이 옮겨오면서 당시 두룡포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공방체제다. 문영에서 12공방이나 공방을 두게 됩니다. 거기에는 갓도 있고 나전칠기라고 하는 상하칠방도 있고 선자방 해가지고 12개의 공방이 생겨서 물품을 자급자족하는 계기로 만들고, 또 그게 이제 나중에 통제영 세변관 쪽으로 옮겨오면서 거기에 관나 부속 건물 안에 12공방을 정식적으로 흩어져 있던 것을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한산지는 급박한 전시 상황 속에서 군수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했다. 이렇게 시작된 공방이 점차 생산 영역과 규모를 키우게 된 것이다. 18세기 후기부터는 상호 분업과 협업 체계를 통해 본격적인 12공방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그 품질이 뛰어나기로도 유명했다. 통영갓, 통영나전칠기, 통영은 조선 후기 공예품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것이다. (400년을) 이어온 통영의 전통공예를 대표하는 나전칠기. 부친인 송주한 나전장으로부터 우리 전통의 나전 기법, 끊음질을 이어받은 송방옥 나전장은 통영 나전칠기만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지켜가고 있다. 가늘게 자른 자개를 잘게 끊어가면서 다양한 문양을 만들어가는 끊음질 기법의 대가 송방옥 나전장은 전통 방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나전칠기 장인은 민어 불회로 만든 풀, 어교를 1년에 한 말은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지금 요 밑에는 접착제가 어교가 되어 있어, 어교가. 접착제가 칠이 되어 있거든요. 이 접착제에 습기를 가해야 접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습기 주는 일종의 방법이 하는 거죠. 이 붓을 가하면 이 습기가 적당하지 않잖아요.
이게 한 36도 오브에다가 체온도 있고 물 습기도 딱 적당하게 도포가 되고 참 옛날 우리 선배들이 그 지혜가 요새 젊은 아들 이래 하라고 하면 더럽다고 안 하지. 우아하고 깊이 있는 검은색 위에서 오색 영롱하게 빛나는 자개. 나전칠기 특유의 빛은 바로 오칠에서 비롯된다. 소라 껍질이나 전복 껍질을 가공한 것을 우리말로 자개라고 합니다. 한자로 나전이라고 하지요. 이러한 자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드는 재주와 솜씨가 나전공예이고, 칠은 아세아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온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오칠이라고 합니다. 이 오칠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는 공예가 칠공예입니다. 그래서 자개를 가지고 만드는 기술과 칠을 가지고 만드는 기술로서 만들어진 기물이 나전칠기다. 흔히 사용하는 칠흑 같다는 표현의 연어는 바로 오칠이다. 오칠한 것처럼 검고 광택이 나는 것을 칠흑빛이라 한다. 15번 넘게 오칠을 하고 갈아서 광택을 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나전칠기 특유의 칠흑빛깔을 얻을 수 있다. 오칠이 나전칠 공예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칠이 중요합니다. 자개만 붙여서 다른 칠을 하면은 그게 나전칠기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오묘하고 찬란한 자개의 빛깔을 더 한층 살려주는 오칠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우리 오칠 역사의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창원 다오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기원전 1세기를 살았던 선조들의 생활 속에 오칠이 있었다. 다오리 유적의 발견은 사만시대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다. 중국이나 일본과는 전혀 다른 철기 문명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생하게 보존된 각종 생활 용구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목재 표면에 직접 오칠을 한 칠기 유물 또한 여러 점 발굴되었다. 대개 이제 그 목재만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드물고 위에다가 이제 표면에다 칠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썩어서 없어지고 뭐 칠만 남아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잘 남아 있는 아주 드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제 칠을 정성 들여서 한 것이 어떤 매장 환경의 영향도 있지만 칠을 정성 들여서 한 것이 이것이 이제 잔존할 수 있었던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0여 년) 전에도 문자를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붓은 물론 제사와 장례의 전통을 알려주는 제기에까지 오칠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칠이 그런 생산량이 아무리 칠이 잘 생산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한 나무에서 그 1년에 산출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상류층이나 아니면 뭐 그런 그 제기라든가 특별한 어떤 그 높은 계층의 사람들의 어떤 무덤에 들어가는 어떤 부장품이라든가 뭐 생활용구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그렇게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아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2011년 놀라운 발견이 있었다. 공주 공산성 유적에서 발굴된 백제의 마갑. 오칠된 마갑이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것은 처음이다. 당시 삼국에서는 오칠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삼국의 칠기 특징을 얘기한다면 고구려는 선지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용했을 것이고, 백제는 화려한 중국의 남방 문화하고 연결됐을 것이고, 신라는 우리 고유한 칠 문화가 거기서부터 성숙돼서 발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직접 발굴된 칠기 유물은 없지만 각저총과 무용총 고분 벽화를 통해 생활 전반에 칠기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무령왕비의 두침을 비롯해 백제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에도 오칠이 있다. 신라는 오칠 생산을 관리하는 칠전이라는 관직을 두었다. 경도광 때 칠전을 식기방으로 바꾸었다. 칠전으로 고쳤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볼 때 옷은 신라의 중요한 자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통일 신라 시대에도 칠기 문화는 이어진다. 당시의 생활상을 잘 보여주는 안압지 출토 유물 중에도 목재를 기본으로 하는 칠기를 볼 수 있다. 고려시대는 오칠과 관련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고 화려한 꽃을 피웠다. 응종시 3년에 그 나라에서 제남 조성도감이라는 그 말하면 가나를 설치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니까 낮은 칠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특별히 임시로 그 가나를 그 도감을 만든 거죠. 거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 우리 팔망대장경을 말로 조각을 해가지고 경반에서 조각해가지고 경첩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경첩을 그 속에다가 보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호국정신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나전기법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절정에 달한 오칠공예는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송나라의 사신 서경의 고려 방문 보고서 고려 도경을 보면 고려의 나전을 세밀하여 귀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기병의 안장을 꾸민 나전이 몹시 정교하다는 기록도 보인다. 조선은 고려의 나전과 오칠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새로운 기법과 영역의 확대를 계속해 나간다. 오칠 용도가 나전 칠기로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무기류, 쇠로 만든 무기류에 이제 녹이 나지 않게 방청 도료로 옷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군수품으로도 옷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하는데 세종 11년 오칠한 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최윤덕의 말에 세종은 오칠이 매우 좋지만 나라에 필요한 옷이 부족함을 걱정한다. 세조실록에는 칠을 재배하라고 명하였음에도 칠 재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9년을 나누어 배양토록 하라는 세주의 명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 오칠 국가가 관리했던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전후로 칠기 문화와 공예의 변화를 겪게 된다. 통제형 12공방을 통한 본격적인 관수요 칠기가 생산되면서 문양과 기법도 달라지게 된다. 일제강점기는 우리 전통 오칠에도 부침을 가져오게 된다. 궁궐에서 칠기를 관리하고 보수했던 마지막 조선의 칠기 장인 전성규는 전통 칠기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힘을 쏟았다. 한국에 와서 근무했던 공예에 전공하라는 일본 관리가 일본에 귀국하면서 조선 나전사라고 차리고 전성규를 공장장으로 모셔갑니다. 그때 일본에서 그 기법을 비밀리에 이렇게 골방에 앉아서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 치면 도지사죠. 현장이 그 기술을 20명만 가르쳐서 양성해 주면은 집 3채 값 되는 이제 비용을 얘기하면서 1년에 그런 비용을 주겠다. 전성규 씨가 우리 천년 기술을 그렇게 팔 수 없다. 그리고 1년 조금 넘겨서 일해주고 그냥 귀국해버린다는 거예요. 전성규는 제자인 김봉룡과 함께 파리 만국 박람회에 나전칠기 작품을 출품, 입상하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한다.
해방 이후 사회의 혼란과 화학 도료의 도입으로 전통 기법은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 여기에 전란까지 겹치면서 칠기를 비롯한 전통공예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 이때 통영에 놀라운 기술학교가 생긴다. 바로 경남도립 통영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이다. 칠기 명인으로 우뚝 선 전성규의 제자 김봉영과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이중섭이 직접 강의를 맡기도 했다. 나전칠기 기술은 양성소라서 나전칠기 기술만 배우는 줄 알고 입문을 했는데 그 들어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 미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거기다가 나전칠기 교육이라도 시켜서 우리가 파괴되고 없어지면 보강이라도 다음에 하고 그걸 갖다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교육을 시키자. 우리 오칠의 역사를 이어가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선 칠기의 마지막 장인 전성규의 호 수곡을 물려받은 오칠장 손대연. 수곡이라는 이름을 물려받듯 전통 오칠 공예의 맥을 잇고 있다. 오칠은 온나무의 수액이다. 손대연 오칠장은 수액을 얻는 것부터 신경을 썼는다. 저는 뭐 오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자마자 이제 온나무를 묘목을 사서 심었는데 이제 이렇게들 컸네요. 온나무의 수액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참온나무가 자라는 나라는 많지 않다. 온나무는 예로부터 동양권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과 일본은 참온나무, 대만과 베트남은 거미양온나무, 미얀마 쪽은 버마온나무가 재배되고 있다. 장강, 우리가 말하는 양자강을 쭉 맥을 해서 델타 형태로 온나무가 참온나무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방 한계는 어디냐 하면은 지금 압록강 지역, 남방 한계는 지나반도. 그러다 보니까 히말라야를 포함해서 네팔 이쪽 파키스탄 쪽을 통해 가지고 지나반도까지, 그다음 이쪽 동쪽으로는 일본 열도까지 이 지역에서만 존재하는 나무예요. 오칠 문화는 이 지역 문화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이 생성, 발전, 변화해 왔죠. 온나무 수액은 6월 하순에서 10월 중순까지 채취한다. 수령 8년에서 10년 사이 직경 10cm 내외의 온나무를 골라 수액을 받게 되는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다. 수액을 받으려면 나무에 상처를 입혀야 한다. 온나무 외피에 수평으로 상처를 내면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분비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수액이다. 지난 아마 7월 중순쯤 채취한 그 흔적인데요. 이제 옷 채취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가 죽으니까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조금씩 나무가 죽지 않을 정도 상처를 내서 채취한 상태인데 이게 껍질을 보면 상당히 마른 상태가 단단하죠. 보통 한 10년 이상 자란 나무에서 이제 상처를 내서 저기 오덱을 채취를 하는 게 거의 한 200g에서 250g 정도밖에 채취를 못 하거든요. 이렇게 채취한 수액은 생오칠로 오칠 공예에 사용된다. 가구나 그릇을 깎고 다듬어 오칠하기 전의 상태로 만든 것을 백골이라고 한다. 초벌칠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 그대로 아무것도 가공하지 않은 생오칠로 한다.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목재칠기에 오랜 생명력을 불어넣는 첫 번째 과정인 것이다. 이제 나무 자체는 이제 건조가 된 상태에서 습기를 만나게 되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 또는 이제 나무 결이 이제 갈라지는 과정, 이런 필연적으로 그런 과정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생오칠을 나무가 충분히 흡수가 되도록 칠을 해주면
그 습기 받는 부분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그 나무의 뒤틀림이나 터짐 이런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과정이죠. 다음 과정에는 찹쌀풀이 필요하다. 찹쌀풀과 생오치를 섞어 만든 천연 접착제. 이때 찹쌀풀과 생오칠의 비율은 3대1 정도로 한다. 찹쌀풀과 생오칠이 만나면 상상 이상의 접착력과 강도를 가진 접착제가 탄생된다. 이 접착제를 이용해 백골에 삼배를 붙이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바르게 되면 밑에 발라져 있던 그 57, 300 저기 찹쌀풀이 이 배 위로 올라오고 또 위에서 이렇게 주걱으로 눌러주니까 위에서 또 배 사이로 이제 풀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꽉 물어주니까 그 견고함은 상당히 단단하게 붙게 되는 거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도록 신경 쓰면서 삼배를 고르게 펴바르는 것이 중요하다. 찹쌀풀과 생오치를 섞어 천을 다 바르고 나면 실온에서 잘 마르도록 건조시키는데 건조 후에는 칼로도 긁어낼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표면이 완성된다. 오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또 한 번의 오칠을 거듭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황토가루와 생오칠을 섞어서 발라야 한다. 철분이 많이 들어간 황토를 사용하게 되면 강도가 강할 거라는 느낌을 갖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생칠이 산화가 되면서 좀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 강도가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생오칠과 섞기 전에 먼저 황토가루를 물에 곱게 개는 과정이 필요하다. 잘 섞인 황토가루 반죽은 생오칠과 1대1 비율로 혼합하게 된다. 생오칠을 조금씩 추가하면서 황토가루 반죽의 점성을 맞추어 나간다. 황토가루와 생오칠을 바르는 과정은 여러 차례 거듭하게 되는데 오칠을 하기 전에 숫돌로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황토가루와 생오칠을 바를 때 0.4mm 정도의 두께로 고르게 펴바른다. 황토가루와 생오칠 바르기, 그리고 숫돌로 다듬는 과정이 두세 번 반복되고 나면 백골은 단단한 칠기로 변신하게 된다. 시작부터 끝까지 오칠을 빼놓을 수 없는 작업을 거치는 동안 오도름 증상, 옷 알레르기 반응을 겪는 일은 없는 것일까? 처음에 오칠을 할 때 옷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렵고 발진이 생기고 얼굴도 붓고 두드러기 생기고 상당히 괴로웠는데 스승님께서 이제 제 몰골을 보시고 밤나무 가지를 삶아서 그 끓여낸 다음에 우려낸 다음에 약간 미지근한 물로 계속 씻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승님 말대로 이제 그렇게 시키는 대로 이제 해서 밤나무 가지 이제 구해서 삶아가지고 이제 노랗게 이제 우러난 물에 계속 담그고 씻고 했거든요. 근데 그 후에 사실 이렇게 이제 딱지가 생기고 피부가 이제 꼬독꼬독하게 굳어가면서 그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치유를 하고 그 후에는 조금씩 그 오르는 빈도가 낮아지더니 그 후에는 뭐 아무리 옷을 만져도 전혀 이제 그런 오도름이 없어졌죠.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오는 한편 놀라운 강도와 보존성을 주기도 하는 오칠. 그 성분과 기능성에 대해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수천 년 전부터 사용한 자연 도료 오칠이 가진 견고함과 생명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오칠의 화학적 특성을 살펴봤다. 오칠의 주성분은 우르시올이라는 그 주성 물질을 주로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당단백질, 락화제, 껌질, 그 다음에 일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옷 성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옷산, 우르시올은 알레르기 유발 항원인 동시에 산화요소 라카아제에 의해 공기 중에서 검고 진득하게 변하는데 오칠 특유의 강도는 여기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도료로서의 오칠은 어느 정도의 기능성을 갖고 있을까? 먼저 불에는 얼마나 강한지 방염성을 테스트해보기로 했다. 폴리졸, 전통 오칠, 개발 오칠 각각을 도료로 쓴 나무를 준비했다. 레디 고! 가장 먼저 불이 붙은 것은 화학 접착제인 폴리졸을 바른 목재. 계량형 개발 오칠은 27.6초, 전통 오칠은 30.4초에 불이 붙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악유나 포리졸에 안료를 섞어서 채색 단청한 것들은 금방 불이 붙고 목재 심부까지 열에 전달돼서 바로 타버렸지만, 오칠은 꽤 오랫동안 견딜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열이 내부로 전달되는 속도가 아주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 가옥인 사찰이나 문화재에 만약에 불이 붙었을 경우 꽤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물에는 얼마나 강한지 방수성 테스트를 실시해봤다. 폴리졸, 전통 오칠, 개발 오칠을 바른 나무를 똑같이 1분간 물속에 넣어보았다. 새 도료의 방수성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목재가 물에 젖은 것이 확연한 폴리졸. 반면 전통 오칠과 계량형 개발 오칠은 방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보통 도료에는 물하고 친한 도료가 있고 기름하고 친한 도료가 있는데, 같은 그 도료라 하더라도 오칠은 기름하고 친하기 때문에 물하고는 잘 섞이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실험한 바와 같이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에 아주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칠의 항균성은 어떨까? 공중 부양균을 24시간 배양해 보았다. 균이 발생한 폴리졸과는 달리 전통 오칠과 개발 오칠은 깨끗한 상태임을 볼 수 있다. 무엇이 항균성에서의 이 같은 차이를 가져오는 것일까? 실험한 바와 같이 공중 부양균을 오염시켜서 48시간 배양한 결과 전통 오칠하고 새로 개발한 단청용 오칠은 배양되지 않았습니다. 이 실험은 오칠 속에 들어있는 오칠의 주성분인 우르시올이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염성, 방수성, 항균성의 세 가지의 실험에서 오칠은 화학 교착제인 폴리졸과 그 기능성 자체에서 차이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훼손된 우리 문화재를 복원하고 보존 처리에 생명을 더하는 곳 보존과학실. 칠기와 관련된 보존 처리 작업이 한창이다.
고대 고분에서 출토된 칠기, 판상 칠기인데요. 그 칠도막이 이제 그 칠도막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칠도막을 그 위치대로 수습을 하고 이것을 이제 안정화 처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출토된 판상 칠기의 일부를 보존 처리하고 있다. 칠기의 경우 복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습도이다. 오칠에 의해 경화된 목재가 습도에 노출될 경우 칠이 들뜨거나 갈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복원이나 보존 처리 이전에 철저한 조사로 칠이 갖고 있는 성분이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칠에 그 혼합되어 있는 안료, 이제 그 거름이라든지 아니면 숯 등을 혼합해서 칠했는지를 규명하고요. 또 하나는 또 평광현미경을 이용해서 어떤 토분이나 광물질을 혼합했는지도 밝힙니다. 그래서 그 밝혀진 자료를 토대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생칠을 썼으면은 생칠을 써서 복원을 한다든지 토분을 사용해서 혼매우기를 했으면은 그런 똑같은 과정을 걸쳐서 복원에 임합니다. 보존 처리가 까다롭긴 하지만 오칠을 한 목재는 세월을 견디는 견고함이나 내구성이 좋은 편이다. 그 수분에 대한 어떤 내구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목재가 가장 취약한 게 미생물에 의한 어떤 손상입니다. 그런데 오칠은 하나의 도료로서 목재 표면을 보호하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어떤 충에 의한 어떤 침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수분에 의해서 뒤틀리거나 변형되는 것을 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전칠기는 모든 재료가 자연에서 온 것들이다. 자연에서 비롯된 우리 전통의 공예를 천년 뒤까지 전하기 위해 고집스럽게 전통을 지켜가고 있는 이형만 나전자. 경남 도립 통영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에서 김봉룡 나전장으로부터 전통 오칠과 나전을 전수받았다. 나전 작업은 문양의 도안을 그린 다음 자개를 자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톱으로, 실톱으로 자개를 문양대로 오려내는 작업입니다. 이제 나전 기법 중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죠. 계획된 도안대로 자개를 오리고 다듬어가며 문양을 만들어가는 주름질은 끊음질과 함께 우리 나전공예를 대표하는 기법이다. 연속적이고 기하학적인 무늬를 얇은 자개를 끊어가며 정교하게 표현하는 송방옥 나전장의 끊음질 기법과는 다른 또 다른 느낌을 갖고 있다. 끊음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법인데 선을 이렇게 곧게 가는 자개를 국수발같이 가는 자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똑똑똑 끊으면서 무늬를 만들어 붙이는 거가 끊음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선 표현에도 아주 유리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대종을 이루는 기법의 하나로 발달하고 주름질은 이제 실톱 같은 톱날이 가느다란 실톱 이제 그게 근세 이후에는 공업용으로 쓰는 금속을 오리는 실톱이 수입이 돼요. 곡선으로 된 면형 무늬, 꽃이라든지 뭐 잎사귀라든지 새라든지 동물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기가 아주 유리해졌다고 그래요. 어떤 수심, 어떤 온도에서 어떤 먹이를 먹고 자랐는지에 따라 자개의 빛깔은 달라진다. 그 선택 또한 모두 나전장의 몫이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게 전복패 그 국내산으로 많이 써왔는데 지금 국내산은 전복이 지금 크게 서식을 못하고 점점 고갈돼가는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 그 전복 껍데기를 갈아 놨을 경우에 재료로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지금 점점 적어져 버립니다. 요거는 또 요거 나름대로의 그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개를 여러 가지를 섞어서 원금도 맞추고 그 예를 들어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색깔 고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톱으로 자르고 다듬은 자개를 오칠 위에 붙이는 과정이 시작됐다.
도안대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섬세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인두로 지져야 제대로 접착이 되는데 인두는 40에서 45도 정도를 유지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누를 살짝 바른 다음 자개를 인두로 누르고 지져야 한다. 자칫 자개나 악유가 들러붙지 않도록 비누로 막을 형성해 주는 것이다. 자개가 지금 오려진 주름질된 상태를 제 위치에 갖다 놓고 인두를 가열시켜서 찢는 겁니다. 이게 찢는다는 게 결국은 자개 밑에 칠해져 있는 악유를 일부는 뽑아낸다는 거예요. 인두의 온도와 누르는 정도를 조절해 자개의 빛깔이 변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아주 잘 붙었습니다. 이제 따뜻한 물로 열에 의해 굳은 악유를 녹여가며 찬찬히 종이를 떼어낸다. 종이가 남지 않도록 꼼꼼히 닦아내야 한다. 자개 붙이기가 끝나면 오칠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정제하고 안료를 넣어 원하는 색상의 오칠을 만들어둔다. 이거는 이제 자개 생칠하고 난 뒤에 그 정제칠, 흑칠로 완성시킬 작품이기 때문에 그 초칠 들어갑니다. 맨 처음 이제 자개 붙이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이걸 건조시켜서 마르고 난 뒤에 갈고 칠하고 반복해서 반복 작업을 한 3번 정도 하면 완성이 될 겁니다. 초칠, 중칠, 상칠 3번의 칠을 하면서 숫돌로 가는 과정을 거듭하는 작업이다. 각 칠을 반복할 때마다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건조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온도와 습도는 물론이고 칠 위에 먼지가 앉지 않도록 청결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칠을 말리는 그 조건이 습도가 한 75%에서 80%, 그다음에 이제 온도가 20도에서 25도, 그 정도의 이제 열과 습기가 같이 갖추어줘야 건조가 됩니다. 적게는 30여 가지, 많게는 40여 가지의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칠기. 자연의 빛과 견고함을 담은 우리 전통 칠기가 새로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이형만 나전장은 지난 2012년 색다른 도전을 했다. 해관보 정상회의를 찾은 세계 정상들을 위한 선물로 태블릿 PC에 나전 문양과 사인을 넣은 것이다. 이 작업에는 송방옥 나전장도 함께했다. 한편 한 세계적인 자동차는 손대현 57장의 칠기 장식으로 꾸며진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경남 도립 통영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1기생으로 평생을 오칠에 바친 김성수 관자. 오칠과 나전 기법의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오칠 회화라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다. 오칠 회화에 관심을 가진 많은 작가들이 나전 칠기의 고장 이곳 통영을 찾고 있는 것이다. 생오칠에다가 안료를 섞어서 색깔을 내는 거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하는 이런 색깔을 내는 게 안료, 섞는 안료에 따라서 그 색깔이 나오는 게 그게 아크릴이라든지 그 유화 물감하고는 좀 다르게 옷 물감입니다. 오칠의 독특한 광택과 빛깔을 회화적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서양화를 전공한 젊은 화가들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 나전칠기 제작 방식 그 전통 그대로 해서 이제 현대화한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공정이 일반 유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많다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오칠이 광채가 굉장히 좋고요. 이제 광택이 나는 점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또 자개로 이렇게 장식을 하니까 그런 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칠하는 그 물성을 가지고 모든 예술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뭐 내 키보다 큰 조각도 할 수 있고 백화도 할 수 있고 오칠 회화도 할 수 있고 오칠 장신구도 할 수 있고 오칠 생활정비도 할 수 있고 이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게 오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성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칠은 옥에 표면 처리하는 거지 칠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입체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그 과학이 입증되고 학문적 체계를 가지고 한다면은 이거는 세계에 우리만이 가지는 독특한 한국의 상을 간직한 예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인류와 함께 해온 자연의 도료 오칠. 그 견고함은 20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삶을 증거하고 있다. 부서지지 않는 생명력으로, 아름다운 예술로, 사라지지 않는 과학성으로 우리 역사 속에 깃든 오칠. 그 깊고 찬란한 빛이 새로운 내일을 비추고 있다. 신이 준 천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칠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칠이 아니고 자연 도료로 쓰는 건 오칠밖에 더 있습니다. 칠의 강점은 특히 그 어떤 색상의 깊이, 그리고 천년의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함. 그 오칠의 검정빛은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그 칠의 깊이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깊이감이 있는 거죠. 세계적으로 나전공예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래서 민족공예라고 합니다. 나전공예를 민족공예.